학창 시절 틈만 나면 남산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산 자주 오셨는데 네, 제가 해방촌에서 자랐습니다.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 촌놈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 건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혼자 가는 건 너무 심심하니까 동네 애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잔뜩 끌고 나무에 올라가서 탁 걸터 앉아가지고 얘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뻗치 먹고 가재 잡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비해 남산은 어떠세요? 많이 변했는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산이 거대 도시 한복판에 있다? 외국분들 가끔 우리가 학회하거나 그래서 오시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이 늠름한 산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네, 지난 몇십 년 동안 남산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 같은 사람이 생물학하는 사람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항상 듣는 칭송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산림녹화입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어냈느냐. 그 되게 칭찬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생태학자로서 약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푸르른데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몇 종의 나무로 다 심어버려가지고 산의 종다양성이 너무 떨어진 그런 산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부에 큰 요인이 생기면 자칫하면 취약한 한꺼번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안해요. 저는 아마 앞으로 남산을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보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수종이 다양해질까 하는 걸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아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교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 이제 생물학자시고, 네. 네, 또 개미 박사로 또 유명하시고, 네. 뭐 아이들은 네. 저를 네. 개미 박사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그 사회자가 소개를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저 유튜버라고 소개하면 다 와 그러고 아이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 어떻게 개미를 연구하게 되신 건지 그것부터 사실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과학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누가 봐도 학창 시절에 문과 영순이었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저 백일장에서 시 한 편 썼다가 장원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친구들은 뭐 그 별명이 너무 멋있어서 안 불러주던데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저를 어이 우리 시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예. 근데 저를 이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됩니까? 수학 맨날 거의 빵점. 고3 내내 수학을 30점 이상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서울대학을 갈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어쨌든 국가가 이제 저한테 폭력을 저지르면서 너는 이런 걸 해라 그랬는데 너무 안 맞아서 참 힘들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렵게 유학길에 올랐는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수강펠람을 이렇게 막 이제 뭘 들을까 하고 뒤지는데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사회, 생물학. 사회학하고 생물학하고 붙여놨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들어와서 딱 이제 첫 시간인데 교수님 딱 들어오더니 칠판에다가 그냥 큰 글씨로 소시오바이올로지 이렇게 확 휘갈겨 놓고는 이게 뭐 하는 학문이냐 하면 일개미가 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나라를 구하느라고 막 그러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데 그때 그냥 한 대 맞은 듯 그냥 했어요. 그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솔제니슨의
그 솔제니츠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었는데 네네네. 그 사람의 작품을 읽다가 수필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어요. 네. 반 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수필인데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에 이 양반이 이제 모닥불 만들어 놓고 쬐다가 장작이 이제 쓰러지니까 장작개비를 하나 더 넣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몰랐다. 음. 개미들이 막 그 뜨거우니까 도망쳐서 나왔다가 얘네들이 왜 불구덩이로 다시 돌아가지? 궁금하다. 그게 수필의 전부예요. 그 일개미들은 일단 뜨거우니까 피했다가 자기 저 안에 알과 애벌레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네네. 그걸 구하러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개미들이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수필이 잊혀지지 않고 제 머릿속에 어딘가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냥 그 길로 지금까지 그냥 쭉 달려왔어요.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인간이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뭐 개미를 연구하다 보면 네. 가끔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미들 중에 제 지도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기르면서 연구하던 개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개미를 꿀단지 개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막에서 사는 개미들인데 사막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꽃에서 꽃꿀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네.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힘들 때 꺼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미들이 굉장히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짓을 많이 하는데 아직 도자기 산업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냐면 자기들 중에 일부가 살아있는 항아리가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물고 있으면 그 벌린 틈으로 입으로 동료들이 계속 꽃꿀을 갖다가 넣어요. 그러면 매달려 있는 채로 배가 평소보다 한 100배 정도로 커져요. 그렇게 커지는데 그렇게 매달려서 몇 달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하고 매달려 있다가 이제 이제 먹을 거 없어.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 자세에서 개워서 이제 다 가족을 다 먹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몇 번을 관찰해봐도 차출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누가 와서 부르거나 지적하거나 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우리 인간 사회에다 한번 그거를 대입해 볼까요? 어느 날 정부에서 통지서가 배달이 됐어요. 딱 읽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은 평생 꿀단지가 될 거다. 이민가죠,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안 살잖아요. 네. 우린 못해요. 네. 그런데 개미는 그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개미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과 개미의 그들은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동물이고 우리는 그나마 마지못해서 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신기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해요. 네, 사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점점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점점 더 변하게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사회성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네.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게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네. 저는 인간은 출발선을 아예 들고 다니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뭐 개고양이 길러보면 다 아시잖아요. 제법 터득해갖고 뭘 하고 네네. 아주 영리. 네. 그렇긴 한데 걔네들은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원래 출발선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또 체득을 해야 되죠. 우리 인간만 글로, 말로, 영상으로 내가 터득한 걸 남과 공유할 줄 아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동물도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 것 챙기기 좋아하는 동물로 태어났겠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동물이라는 게 그건 막강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간은 계속 진화를 거듭해 왔고 또 그런 만큼 과학도 발전해서 계속해서 이제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만큼 또 자연은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항상 강조를 하셨고 올 여름도 정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기후학자들이 그러는데 10년 후에 보면 올 여름이 제일 시원했을 거라는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진짜. 일났네요. 기후 위기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실질적 표현은 이상 기후거든요. 그게 그냥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미국의 LA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다 보면 데스 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저 평원이 있거든요. 정말 무지하게 더운 사막이에요. 거기 작년인가 뉴스로 아마 보셨을 텐데 홍수가 났었잖아요. 빗물이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참 어마어마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것을 정말 타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진짜 막 현명한 판단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기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모여서 토론은 열심히 하는데 뭐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빠지고. 저도 유엔 기구를 하나 어쩌다가 제가 의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기구를 2년 동안 의장을 해봤어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만장일치예요. 18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걸 만장일치를 하려니까 거의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파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나 안 할래. 그리고 탈퇴를 해버리잖아요. 야, 이건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망이 없어 보여요. 이게 국제 협약도 안 지키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후학자들의 공통된 그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뭐 네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처럼 살기로 결심을 해도 앞으로 몇십 년은 기후 변화가 계속 진행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가 이미 뿜어낸 온실기체가 대기권에 이미 워낙 많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 중에서는 기후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망 없다는데 뭘 하든 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그래요. 비관적으로 그냥 참 빠지는. 그거 뭐라고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작년인가 추천사를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화이트 스카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콜버트라는 미국의 여성 언론인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퓰리처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와, 그 책 읽으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저도 제가 뭐 안답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빈정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분리수거 같은 거 해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또 우리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전 열심히 해요. 저도 저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해요. 네. 미국 사람들은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누구를
비웃냐 하면 저 기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음. 자기네가 무슨 기술 하나만 딱 개발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다 해결해 주겠다. 진짜 웃기고 있네. 아유,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지금 살고 있는 형국인데 이 콜버트 양반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럴 시간 여유가 없대요. 다 하래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저 그룹은 대기권에다가 다이아몬드 뿌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아, 미쳤지. 그게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뿌려야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별의별 웃기는 기술들이 다 개발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 같은 사람은 괜히 그런 거를 빈정댔는데 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분 얘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선가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 저렇게. 지금 너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거기서 또 많이 토론이나 논의를 하는 걸 또 지켜보셨고 동양이 좀 약간 토론이나 논의가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동양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아서 네. 근데 적어도 일본하고 우리는 참 못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래도 어쩌다가 이제 좋은 대학에 좀 가다 보니까 친구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면 대부분이 다 유태인이거든요. 와, 그 친구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거냐. 제가 심지어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듣고 죽을 줄은 차마 몰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정도로 유태인이 탄복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의 탁월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꼭 모이면 일을 망치잖아요.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배워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서양은 유치원 때부터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선생님들은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저는 하버드에 간 이후로는 모든 수업이 토론 수업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수업도 토론 수업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돼요. 그 이번에 그 저술하신 책이 이제 숙론? 네. 토론도 아닌 숙론. 토론이란 말이 네. 제가 보니까 그 한자가 네. 두들길 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토론하라 그러면 서로 두들겨 패나 봐요. 우리나라 토론은 토론이라기보다는 논쟁에 가깝잖아요. 네네. 그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스타일의 토론을 하잖아요. 그건 사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영어권에서는 토론은 who is right,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100분 토론, 뭐 끝장 토론, 뭐 이래갖고 토론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결연해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고야 말겠다. 그게 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론이라는 단어가 이미 너무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새로운 단어를 택했습니다. 숙론. 깊이 생각하며 길게 서로 얘기해보자. 한 번에 그냥 합의를 도출하려고 기대하지 말고 좀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연습과 약간의 패턴만 좀 익히면 충분히 진짜 멋있고 근사한 토론과 숙론을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그래서 했어요. 책에서 공부도 좀 해보고 찾은 게 네. 조선 시대 때 경연. 아, 네네네네. 우리 임금님들은 그 학자들하고 매일같이 경연을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그 학자들을 누를 수 있어야 통치자가 됐던 거죠.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백성보다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세종대왕님 막 하루에도 2번도 하셨다.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토론회장이 숙론회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장바닥에서도 탈만 하나 뒤집었으면 양반 그대로 저 물먹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허용된 자네 그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가 무슨 오리인지 아나? 가오리! 탐관오리! 이게 언제 없어졌냐? 일제 때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식민을 주입식 교육으로 똑같은 걸 모든 사람이 다 갖게끔 만든 거죠.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커션을 늘 영어로 했거든요. 그럴 때 저를 프로페서 최 뭐 이렇게 부르면 제가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불러 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저도 유예요. 너 지도교수도 네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배우던 학생들이 교토대학에 갔는데 교수 위에는 절대로 얘기 못하는 분위기래요. 대학원생 감히 거기서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잘하면 할 것 같아요. 조금만 가이드라인을 잘 주고 네네. 잘만 이끌어주면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끼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럼 어떤 학생한테 점수 잘 주셨었어요? 저는 삐딱한 학생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적는 학생보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렇게 그냥 그래 너 뭐라고 시부렁거리나 한번 들어나 보자 이렇게 듣다가 근데요 이런 놈이 좋은 거죠. 그래야 이게 뭐가 치고받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그 큰 뭔가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시작은 항상 그 기존 체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지적이시네요. 교수님 이제 예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절출생의 문제 그것도 좀 해결이 그렇죠. 네. 되겠죠. 살만한 세상이 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출생을 못하게 막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엄연히 생물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 낳고 이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려면 국정원에서 모든 침실에 CCTV를 다 걸어놓고 이제 막 좋은 시간 가지려 그러면 방송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래야 이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생물이라는 존재들은 아이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왜 그걸 안 하냐? 상황이 그런 걸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구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걔를 보살펴? 그냥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게 근데 뜻밖의 쉬울 수도 있다는 거를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냥 아이를 낳아야 된다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압박감 없이 그냥 사는 게 재밌어지면 그럼 아이 낳을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계산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가 들까 뭐 이거 하는데 아마 자기 삶이 재밌어지면 그 계산하는 거 까먹을 거예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어디 숨어서 좋은 시간 가졌다가 덜커덕 애기 생겨가지고 어떡하지? 키우고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계산하고 저 만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고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이제 뭐 출생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너무 빨리 변해서요. 그걸 뒤집으면 네, 되돌아가는 속도도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잘만 하면. 그 매년 한 대여섯 권씩 뭐 번역도는 출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무한한 에너지의 비결은 어디 있으신 겁니까? 그럴까요? 정해진 답변은요. 그냥 시간 관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저야 남성이니까 남성을 위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밤무대를 너무 뛰시느라고 네, 밤에 주로 돌아다니시잖아요. 같이 회식하고 1차, 2차, 3차 그날 저녁 날렸죠. 숙취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일 제대로 못 하시죠. 저는 뭐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밤무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저녁 약속을 안 하고 삽니다. 지난 뭐 한 20, 30년 동안 거의 언제나 그러니까 뭐 제 아들을 키울 때는 그 아이를 이제 돌봐주고 저 잠들게 하고 불 끄고 이제 그때부터 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를 끝내고 하거나 설거지는 제 거니까 그러면 한 9시에서 요즘은 이제 체력이 좀 달려서 좀 못하지만 대개 한 9시에서 1시 정도까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걸 몇십 년 하니까 그 시간에 다 쓴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분들 밤무대 뛸 때 네, 저는 책 썼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혹시 집에 사모님하고 부부 싸움은 안 하세요? 근데 제 나이가 되면 네. 좀 나가기를 원한다는데 왜 우리 이 사람은 왜 제가 저거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니, 제가 부려먹기 좋은 머슴이기는 해요. 네, 그 깨달음을 얻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결혼하려고 이제 온갖 조건을 막 이제 남발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설거지 내가 할게, 뭐 할게, 뭐 이래갖고 이제 사탕발림을 해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거지를 저 여러 해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깨먹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설거지를 하는 내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일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빨리 끝내고 내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그냥 깨고 뭐. 근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그 어느 날이었는데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햇빛이 뒤에 촥 쬐면 너무 기분 좋게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그동안 이게 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을까? 그 처음으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사는데 설거지하면서 그런 깊은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저 사람은 미국에 결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부하러 온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집안의 모든 일이 자기의 일이 된 것 같은 그런 사회 그거에 묶인 거잖아요. 그날 설거지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본부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이게 저 사람의 일인데 내가 돕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설거지도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 일이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설거지의 달인이 돼가지고요. 네. 제 아내는 뭐 1년에 설거지 몇 번밖에 안 할 텐데 제가 어쩌다 못하는 날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합니다. 집안일에서 남자가 못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산? 아기를 낳는 일. 그거 빼놓고 남자가 못할 일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저출생을 타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호주제 폐지에도 큰 공헌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하셨는지. 그러게요. 아이고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참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쳇바퀴를 돈다는 거죠. 이석태 재판관 얘기인데 저를 하루 찾아오더니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과학자의 의견을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조계가 과학자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잖아요. 과학자가 무슨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과학자의 의견을 묻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가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자연계의 동물들을 관찰했는데 그 동물들 사회에는 호주 제도라는 게 없더라. 근데 만일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느냐를 이제 몇 가지 증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제 변론을 마쳤는데 제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됐고요. 제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야구로 비유하면 제가 9회 말에 운 좋게 끝내기 안타를 친 사람일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한테 용기를 줄 만한 그런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요즘은 이제 제가 제법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죠. 사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학도 2번이나 떨어졌고 그것도 또 이지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로 해서 서울대에서 제일 커트라인이 낮은 동물학과에 겨우 기어 들어갔고 뭐 학점이 안 좋아서 유학 못 갈 거였는데 하여간 억지로 갔고 근데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고 근데 남들이 다 하는 연구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성질은 이상해가지고 하기 싫은 건 또 죽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풀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전 되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너무 재지 말고 너무 남의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내 배짱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봐라. 그러면 되는 수가 있다.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해진 거 아니다. 하다 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정말 우리 지금 젊은 세대 너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떠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진짜 힘을 얻고 또 삶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고 뭐 일단 제가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네. 멋진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개미를 보면 평범하게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저 유치원에 가서 강연, 유치원까지 가거든요. 네. 강연은 며칠 있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하세요. 네. 아이들이 이러고 다녀요. 개미 아직. 개미 안 밟으려고. 귀여워. 너무 좋아요. 아유. 그거 보면